팩트바리뷰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이진행이라고 합니다. 휴일 오전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필요한 내용 잘 전달할 수 있는 웨비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션이 끝나면 웨비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링크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오늘 웨비나 미국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지금 화면에 떠 있는 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안현주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아시는 대로 안현주 변호사님은 사시 출신 한국 변호사이시고요. 또 미국 로스쿨에서 JD와 LLM을 마치신 미국 변호사이시기도 하죠. 경험에 입각한 꿀팁들 많이 전수해 주실 예정입니다. 발표는 1시간 조금 넘게 소요될 예정이고요. 준비된 강의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에 한꺼번에 처리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또 그 시간에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 채팅으로 질문 주셔도 됩니다. 사전에 참가 신청하실 때 하셨던 질문 중에서 만약에 강의로 소화가 안 된 내용이 있으시면 그거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현주 변호사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 되게 많이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네, 우선은 로스쿨 어드미션 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네,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네, 저는 한국에서 법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미국에 가서 LLM과 JD를 마치고, 네, 지금은 한국 변호사와 커네티컷주 변호사 경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했던 일들은 네, 원래 국제 통상 관련된 업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네, 한국 일반 클라이언트 업무, 또 외국인 클라이언트 업무 다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취미로 시작한 유튜브로 이렇게 네, 많은 분들과 또 소통하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그 당시에 로스쿨 다녔던 특이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로스쿨을 다닐 당시 30대 중반이었고 아이를 2명을 로스쿨 LLM 때는 아이 1명, 그다음에 JD 때는 아이 2명을 키우면서 로스쿨 다니고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보다 더 상황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들이나 이렇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로스쿨 다닐 때 학교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네, 뭔가 이제 믿어도 될 만한 정보들을 전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네,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아까 들어오신 분이 음소거를 안 해주셔서 네, 음소거도 해주세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합격 통지 받으셔서 어떤 준비를 혹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뭔가 이제 주변 선배들이나 이렇게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법학 상식이다, 아니면 그런 독서, 아니면 미드 법정 드라마를 봐서 좀 분위기를 익힌다, 아니면 좀 더 이제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은 교과서를 아니면 참고서를 사려는 분들도 계시고 리걸 브리프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들, 네, 케이스 브리프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걸 작성하려고 지금 막 벌써 분주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법학 상식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법학 상식과 그 로스쿨에서 요구하는 법학 지식과는 굉장히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생활 법률을 안다고 해서 변호사로 일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법적인 문서를 읽거나 하는 거와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예를 들어 생활 법률스러운 법학 상식스러운 그런 책에 시간을 꼭 투자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상식은 굉장히 넓게 흩어진 반면에 로스쿨에선 굉장히 인텐시브한 굉장히 디테일이 강화되어 있는 그런 지식을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교과서를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교과서를 이미 혹시 사신 분이 있다면 보시고 좀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과서는 뭐 예를 들어 뭐 법률의 요건이 어떤 거가 있고 효과가 어떤 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차가 되어 있어서 책처럼 생겼어요. 근데 미국 교과서는 대부분의 책이 판례를 그냥 묶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 1번, 판례 2번, 판례 3번 그게 그냥 묶인 게 책이에요. 그리고 우선 굉장히 비싸요. 뭐 싸도 100불 이상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이 뭐 내가 미국 1학년 1학기 때 이 과목을 듣는다더라, 톨츠를 듣는다더라 해서 그냥 교과서를 사시면 우선은 그 학교에서 그 교과서를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100불 이상 들였는데 막상 사보면 판례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읽고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런 가이드도 없이. 따라서 이거는 마치 한국에서 법대 입학을 했는데 대법원 판례를 그냥 처음부터 읽어보는 뭐 결코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무 가이드가 없이 그렇게 혼자 해보시는 것, 그리고 케이스 브리프 작성 연습을 하는 것도 뭔가 가이드가 없이 혼자 하기에는 이것 또한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이제 케이스 브리프를 미리 해놔야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막상 학교에 들어가면 우선 어떤 교과서를 쓸지 모르고 어떤 판례를 학교에서 케이스 브리프를 할지를 몰라요. 케이스 브리프라는 건 긴 판례를 짧게 요약한다는 뜻인데 보통 학교에 가면 수업하기 전에 그런 걸 합니다. 따라서 내가 이걸 미리 해놓으면 시간 절약이 되겠지라고 해놓는다 하더라도 막상 그걸 써먹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게다가 제가 이제 수강생들이나 제 구독자들한테 요즘 들으면 요즘은 케이스 브리프를 그냥 온라인에 정리된 걸 보고 많이 들어가지 그 교과서 자체를 읽고 요약을 직접 하는 학생은 굉장히 적어지고 있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해서 그걸 꼭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미국 역사나 미국 정부 구조에 대해서 뭐 봐두면 도움이 된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로스쿨에서 잘하고 싶다면 그렇게 로스쿨에서 성적 받는 거와는 관련은 없는 정보인 것 같아요. 알아두고 싶으셔서 하는 건 상관없지만 내가 이걸 하면 로스쿨에 가서 수업에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도움은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게다가 미국 로스쿨의 특징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반쯤 알다 많은 정도의 지식이면 모르는 사람하고 그냥 똑같아요. 예, 굉장히 좀 안타깝죠. 반이라도 알면 점수를 반 정도는 줬으면 좋겠는데 거의 모르는 거와 비슷해요.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내가 뭐 미국 구조의 정부 구조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특별히 그걸 저는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또 아니면 그냥 놓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놓으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불편해서 뭔가 계속 찾아보시거나 이러실 거예요. 제가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조언을 받으시려면 그 조언이 토종 한국 사람이 하는 조언인지 유학생이 하는 조언인지 내가 미국 생활이 처음인지 뭐 미국에서 학부를 내가 다녔는지 한국에서 법대를 다닌 사람이었는지 등등 굉장히 그 기본 조건, 선행 조건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식이나 준비하셔야 되는 게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고 저렇게 하면 그냥 된다더라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넘어가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여기 대부분 한국에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미국 가서 혼자 사는 경우라면 홀로 하는 미국 생활을 위한 준비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유학 준비, 네, 음소걸 안 하신 분은 해주세요. 유학 준비뿐만 아니라 생활의 터전을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면 바로 막 셀폰도 바로 개통되고 바로 운전면허도 나올 것 같고 차도 사고 인터넷도 될 것 같지만 이제 미국에 계신 분도 여기 계시지만 그게 바로바로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책을 주문하면 바로 올 것 같지만 일주일 지나도 안 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입학을 하시려면 조금 더
조금 뭔가 렌트비가 아깝다 하더라도 조금은 일찍 가셔서 넉넉히 가서 준비하시고 뭔가 이제 혼자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조금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사실 사는 게 힘들어지거든요. 또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면 영어를 많이 틀어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 타이핑을 한다든지, 타이핑 연습을 한다든지. 왜냐면 뭐 하루에 영어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시피 살으셨던 분들이라면 하루에 뭐 적어도 2시간 이상, 많으면 뭐 대여섯 시간 영어로 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자체가 굉장히 벅찰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놓으셔서 영어 소음에 익숙이라도 해지는 것도 네. 음소거를 안 하신 분은 음소거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영어 소음에 익숙해지는 걸 되게 추천합니다. 또 영어 타이핑 연습도 꼭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왜냐면 수업 중에 대부분 다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하거든요.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서 정리를 노트 타이핑을 되게 잘하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따로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그 타이핑 해놓은 걸 아웃라인의 형식이라는 그 로스쿨의 특별한 노트 정리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바꾸게 됩니다. 아웃라인은 지금 아마 말씀드려도 너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아웃라인 관련돼서는 네, 제가 해놓았던 강의들이 있어서 네, 그런 걸 확인을 하거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편한 체력 관리. 그래서 오히려 공부가 제일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가서 적응을 위해서는. 네, 그렇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추천하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여러분이 로스쿨 들어가기 전에 어떤 로스쿨에서 원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냥 발표 잘하고 공부 잘하고 토론 수업에서 논리적이고 이런 사람이 좋겠지 막연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로스쿨에서 좋아하는 사람은 변호사 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타고나길 쟤는 변호사 같다. 이런 변호사처럼. 근데 변호사 같다는 게 뭐냐면 변호사처럼 생각하고 변호사처럼 말하고 변호사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판례를 읽고 이해하고 결국에 그걸 실제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글로 쓰고 논리정연하게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로스쿨에서는 되게 실습이 많아요. 인터뷰, 무트 코트, 협상 수업, 상담 실습 이런 걸 파트너를 지어서 되게 많이 하는데 변호사처럼 입고 와서 변호사처럼 폴더를 들고 와서 변호사처럼 수트케이스를 들고 와서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장난식으로 하는 그런 실습이 아니라 진짜 변호사처럼. 따라서 그런 활동할 때 다 정장 입고 평가도 판사들이 와서 하거나 변호사들이 와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그냥 공부해서 점수 받고 졸업하는 학생으로 보다기보다는 되게 미래에 이제 같은 법조인이 될 동료로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최대한 로스쿨에서도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가 시험이라는 거랑 수업이라는 게 굉장히 다르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안 알려준다는 게 또한 되게 문제입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수업이라는 건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가서 가르쳐 주잖아요. 네,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 주는 그걸 배우러 가는 게 우리나라의 수업의 그 기준인데 로스쿨 수업이라는 건 판례를 다 자기가 숙제 범위, 리딩 어사이먼트 부분을 다 읽고 아는 걸 전제로 판례 의미, 발전사, 그래서 현재 이 사안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런 걸 토론하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이런 수업의 취지라는 걸 말해주지를 않아요. 따라서 판례를 계속 읽고 계속 요약을 하고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하지만 이걸 우리가 지금 왜 하는지 이게 시험에 어떤 모양으로 나온다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전혀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감을 못 잡고 약간 수업에 끌려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시험을 생각하면 각 케이스 매일매일 이제 판례를 읽거든요. 한 3개 정도. 판례에 나오는 뭐 원고가 이렇게 주장했는데 피고가 뭐 어떻게 주장했고 하는 그런 지엽적인 주장들은 사실은 시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시험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시험에서는 이 판례에서의 핵심이 되는 그 부분만 떼서 그거의 리걸 마인드를 접합해서 현재 주어진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거를 이제 해결 방안, 리걸 마인드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한테 결국 가져야 되는 건 리걸 마인드인데 당신이 가져야 되는 게 리걸 마인드라는 그런 걸 명시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그냥 계속 판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고의나 과실로 피해를 입히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줘야 되죠. 네. 그런데 그런 걸 톨츠라는 불법 행위론이라는 과목에서 배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일부러 그랬는지, 고의로 그랬는지, 실수로 그랬는지, 과실로 그랬는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뭐 과실로 그랬다고 할 때 일반인한테 적용되는 주의 의무, 얼만큼 조심해야 하는지의 기준을 어린 아이들이나 또는 뭐 의사가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좀 이상하죠. 어린아이들은 왠지 조금 봐줘야 될 것 같고 의사가처럼 전문 지식이 있으면 조금 더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막 들죠. 네,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런 다른 상황에서 주어진 비슷한 손해가 발생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까? 이런 것들이 다 판례를 통해서 발전되어 옵니다. 즉 일반인에 대한 기준을 아이한테도 할 수 있을까? 아이한테는 조금 다른 기준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케이스 러가 나오면서 아이에 대한 기준은 달라집니다. 의사한테도 그럼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 의사는 조금 더 지식도 많이 알고 전문가인데 의사를 그렇게 일반인 취급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따라서 의사를 위한 새로운 기준, 이런 것들을 케이스 로를 통해서 만들게 되고 이런 케이스 디벨롭먼트라고 하거든요. 판례들이 더 상황에 맞도록 발전되어 나가는 것들을 수업 시간에 배웁니다. 너무 재밌겠죠. 그런데 문제는 시험에서는 수업에서 지금 다룬 되게 포괄적인 토론을 테스트하진 않아요. 시험은, 그러니까 로스쿨의 시험은 결국에는 bar exam, 바시험처럼 우리나라 시험처럼 정말 시험스럽게 나옵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토론하는 걸 아무리 열심히 적어도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따로 기출문제들을 풀거나 해서 시험에 적합하게 그 토론스러운 수업을 다시 시험에 적합한 걸로 내가 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많이 이제 하셨던 말씀이 로스쿨에 갔더니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교수님 말씀이 시험에 나올까 해서 굉장히 열심히 받아 적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되게 핵심적인 내용만 되게 시험스럽게 다 문제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따라서 이제 시험 공부라는 거랑 수업을 듣는 거랑 별개라는 거를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면 시험 기말고사도 수업 시간에 한 토론스러운 이제 공부 방법으로 시험을 보러 가면 그렇게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러 가면 굉장히 시험을 망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원예일 학교 생활이 이루어지는지도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우선은 수업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보통 한 2, 30쪽 정도 리딩 어사이먼트라 그래서 판례 2-3개 정도 읽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습을 하게 되는데 그 2, 30쪽 하면 되게 그냥 금세 읽을 것 같은데 한 줄 한 줄이 처음에는 다 모르는 표현들, 다 낯선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한 페이지 읽는데도 막 30분씩 걸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예습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습을 하고 수업을 들어갑니다. 수업을 듣고 보통 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되는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나면 리뷰를 하죠. 복습을 하고 다음 수업, 시험, 다음 수업도 예습을 하고
또 수업을 갔다 오고 그래서 정말 주중에는 수업 준비와 수업 듣는 걸로 너무너무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죠. 주말에는 밀린 리딩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빠른 사람들은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시험용으로 자기가 학교 수업 시간에 정리한 노트를 시험용으로 바꾸는 서머리용인 아웃라인이란 형태로 이제 자기 필기들을 바꾸면서 좀 더 이제 집중해서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내가 수업이나 이런 시간을 빼면 한 일주일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40시간 나는 공부할 수 있다든지 그러면 그 중에 수업 시간을 빼고 나면 뭐 이동 시간을 빼고 나면 뭐 예습과 복습 아웃라인에 쓸 수 있는 게 뭐 한 25시간이다. 근데 또 리딩 일주일에 굉장히 많잖아요. 따라서 내가 한 시간에 최소한 얼만큼은 읽어야 이 진도를 따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계산을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얼마나 빨리 읽을 수 있는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정말 수업 직전까지, 막 5분 전까지 진도를 읽는 막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영어를 빨리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미국에서 학부를 다니셨더라도 읽는 예전에 이제 다녔던 수업과는 굉장히 이건 달라요. 뭐 예를 들어 정치학과를 만약에 철학과를 다니셨다. 그러면 뭐 소설책 같진 않지만 좀 읽으면서 핵심 내용이 몇 가지만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는 그런 리딩들을 이제까지 해오셨다면 이제는 굉장히 디테일이 많아요. 네, 굉장히 디테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보는 걸로는 수업에 가서 하나도 질문에 답을 할 수도 없고 시험에도 답을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건이라는 게 법률 요건이라는 건 굉장히 자세하고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다 결국엔 외워야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리딩을 할 때부터 너무 슬렁슬렁 읽으면 어떤 게 중요한 법률 요건인지 자체를 놓치면서 공부를 하게 돼서 결국엔 다시 가서 이제 보는 불상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알고 이제 리딩할 때 조금 더 집중해서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제 일주일에 그렇게 시간을 내보니까 이게 도저히 내가 읽어낼 수가 없는 양이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어라 읽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요즘에 제가 듣기로 요즘 이제 다른 분들 학생들한테 제가 듣기로는 퀸비 아까 전에 다른 분이 말씀하셨는데 퀸비나 또 구글에 그냥 케이스 브리프 이렇게 치고 여러분이 읽으려는 판례 이름을 쓰면은 그 판례 이름에 그 판례에 해당하는 케이스 브리프가 나와 있어요. 즉 판례 원본을 여러분이 안 읽으셔도 판례를 요약해 놓은 주제가 뭐 예를 들어 뭐 A가 B를 때렸는데 B가 다쳐가지고 뭐 주법원의 재판을 소송을 제기했는데 하는 그런 팩트 부분이 있고 법률 이슈가 뭐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다 하는 그런 케이스 브리프 요약을 인터넷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도 미리 보고 가시는 걸 되게 추천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안 되는 걸 막 그 시간에 읽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스마트하게 케이스 브리프를 읽고 이 판례가 이런 내용이구나. 이 수업에선 이런 걸 배워야 하는구나를 이제 명확히 안 다음에 그 다음에 교과서를 읽으면 조금 더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저는 되게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항상 유튜브에도 강조한 게 그 과목에서의 논점이 뭐고 주요 룰이 뭔지를 좀 사전에 알고 가시게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입학을 하면 되게 사실은 힘든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라면 이걸 언제 다 하지? 막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약간 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 아니면 뭐 친구랑 같이 케이스를 좀 나눠서 읽어서 내가 뭐 2개, 얘가 2개, 뭐 내가 한 과목은 내가 오늘 거 맡아주고 다음 거는
다른 친구가 맡아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진도를 좀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챙겨야 할 것들이 많죠. 뭐 운동을 한다든지 저는 운동 잘 못했는데 결국에는 체력이 되게 소진되기 때문에 운동을 꼭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운동하는 거, 뭐 마인드 컨트롤. 저는 로스쿨 다닐 때 학교에 명상 수업이 아예 있었어요. 학점도 주는 그만큼 스트레스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마인드 컨트롤,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혹시라도 가족과 같이 유학을 가시게 되는 경우에는 또 이제 가족과의 시간도 어쨌든 내야 되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네트워킹을 반드시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난 성적을 잘 받아야 돼. 다른 애들이랑 뭐 말할 필요도 없어. 난 혼자 공부할 거야.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나중에 결국 사회에 진출하고 잡마켓에 나가고 할 때는 아는 사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기들, 학년 뭐 친구들이랑도 네트워킹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학교에서 네트워킹 이벤트를 한다든지 뭐 캠퍼스에서 하는 잡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들을 하는데 너무 나 리딩 못했어. 나 공부 못했으니까 저런 거 안 갈래라고 하면서 다 안 가면 나중에 내가 네트워킹 기회를 스스로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리딩은 리딩대로 하고 그런 행사들도 꽤 많이 잘 따라다니시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수업 예습을 제가 말씀을 해야 된다고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어떤 과목이 보통 한 학기에 뭐 대여섯 개 이렇게 듣게 돼요. 그러면 그 과목이 뭘 가르치는 과목인지 알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모르고 들어갔어요, 당시에. 왜냐면 그때만 해도 이렇게 요즘처럼 퀸비 이런 게 막 발달돼 있지 않았거든요. 정말 노가다로 내가 하나하나 케이스를 읽는 일이 굉장히 많을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이 뭘 가르치는지, 이 챕터 다음에 무슨 챕터 내용이 나오는지를 내가 교과서를 읽어야만 아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리 정리된 것들로 내가 그 과목에서 뭘 배우고 진도가 어떤 식으로 나간다는 걸 알면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지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학교 입학하시고 나서 네, 수업 듣고 정리하고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죠. 이제 하나도 준비 안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제가 조금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객관적으로 굉장히 쫓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이렇게 참석도 하시고, 내가 뭔가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쨌든 가서 공부할 걸 미리 준비해서, 어, 두면 나중에 학교 다니면서 수업을 할 때도 훨씬 이해도도 높아지고, 네,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때 이제 국제회의 담당하던 다른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LLM을 가신다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영어가 이제 회의를 많이 참석하시는 분이니까 영어가 익숙하다는 건 알지만 가면 또 다르니까 꼭 공부하고 가시라 이랬는데 본인이 이제 나중에 저한테 고백하기를 내가 그렇게 말을 해줬지만 자기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영어 수준이 나는 꽤 높다. 그래서 약간 솔직히 흘려 듣고 갔다가 첫날부터 너무 멘붕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안현주가 한 말이 이거구나. 이게 현실이라는 게 이거였구나라고 그때 깨달으셨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국엔 그분은 이제 학교 시작하자마자 뭐 저한테 강의를 뭐 판매해 달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계속 뭐 설거지 할 때도 듣고 차 타고 다닐 때도 듣고 해서 막 진도를 막 따라가셔가지고 결국에는 뭐 학교에서 잘 하시고 성적도 잘 받으셨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 자랑이 아니라
그분이 영어를 잘 하시는 회의도 참석하고 이러면 기본 영어 실력이 일반 한국 사람보다 굉장히 높으신 거잖아요. 근데도 현실이 그렇다는 걸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과장해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도 없고, 근데 물론 여러분이 이제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가서 그냥 가자마자 다 이해가 되고 공부도 제일 잘하고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 공부를 하시는 거를 저는 이제 미리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개념, 네. 그리고 이제 로스쿨에서는 수업 예습을 할 때 되게 다른 것들을 요구해요. 일반적인 예습과 다른데 모든 걸 다 알고 오는 걸 전제로 해요.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케이스 수업 이제 교과서를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줄이 해석이 안 되는데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겠다. 이걸 가서 수업에 물어보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즉, 케이스는 다 읽고 온 거고 다 이해가 된 걸 전제로 바로 콜드콜이라 그러죠. 바로 이름을 그냥 부릅니다. 저는 안 쉬니까 1번으로 항상 걸리거든요. 첫 학기에. 그러면 이 케이스의 뭐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뭐 그 다음 사람 불러서 아니면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그래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정말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저 이 문장 해석 안 되는데요. 이런 걸 질문할 분위기가 솔직히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굉장히 케이스 브리프에 많은 시간을 들이죠. 왜냐하면 콜드콜 당하는 게 굉장히 공포스럽고 망신스러우니까.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케이스 브리프, 케이스 요약이라는 게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시간도 모자라고 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온라인에 케이스 브리프가 많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케이스 브리프 관련된 웨비나를 작년에 했던 게 있어서 필요하시면 뭐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 수업에서 저 케이스의 아까 전에 원고의 주장은 뭔지 피고의 주장은 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사실은 판례를 잘 읽고 왔는지 아니면 진짜 판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게 주된 목적은 아니에요. 사실은 주된 목적은 그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법원은 어떤 룰을, 케이스 러라는 어떤 룰을 만들어냈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케이스 로라고 하잖아요. 판례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관계가 달라졌을 때 지금 우리가 만든 이 법을 그대로 케이스 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팩트들이 조금 달라지면 새로운 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지 이게 항상 머리 속에 있는 거거든요. 미국 법원은. 따라서 이런 케이스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A라는 룰을 만들었는데 새로운 팩트를 바탕으로 하면 B라는 룰을 적용해야 될까? 이런 새로운 팩트에는 A라는 룰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적용할 수 있다면 왜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로스쿨에서 합니다. 네. 판례를 볼 때 우리가 각 판례에서 지금 왜 이 판례들이 이렇게 발전되고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감을 잡고 아는 것과 그냥 각각의 판례를 읽으라니까 읽고 요약하라니까 요약하고 그냥 뚝뚝뚝뚝 떨어져서 알고 있는 거랑은 굉장히 달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실에 대해서 판단 기준을 하는 일반인에 대한 거, 어린아이에 대한 거, 뭐 의사에 대한 거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냥 판례를 세 개를 읽으면 이건 애들에 대한 거, 이거는 뭐 일반인, 이거는 의사에 대한 거네 이렇게 별개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 이 판례들의 흐름은 그 negligence,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주의 의무의 스탠다드, 기준을 만드는 판례들을 우리가 보고 있구나. 이런 큰 흐름을 알고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재밌게 쉽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걸 설명을 잘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과서에는 그냥 판례 원문만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 판례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이런 흐름 중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을 스스로 해내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따라서 그게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알고 가면 수업을 따라가거나 흐름을 잡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학기 중에 스스로 그거를 파악해 가면서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모자라요. 네, 그래서 미리 그런 것들을 공부하실 수 있으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을 때 그냥 밑줄만 이렇게 긋는, 한국은 그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거나 나중에 한국은 시험 공부할 때도 교과서에 그냥 형광펜으로 그은 것만 몇 줄 그어놓고 그걸로 시험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 미국 로스쿨에선 그렇게 하지 않고 반드시 아웃라인을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타이핑해서 별개로 나만의 서머리 노트를 만드는데 그렇게 하려면 미리미리 정말 많은 정보들을 준비하고 정리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제가 막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프리로 강의들이 이제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럼 그런 프리로 강의들을 들어야 되는 이유 아니면 안 들어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이랬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들어라 이렇게 들은 적도 있겠지만 그런 입학 전에 그런 강의 들을 필요 없다 이런 말을 들으신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수업이랑 별로 관련도 없어. 배운 거랑 수업이랑 진짜 달라 라고 말하셨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말은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맞는 이유가 수업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케이스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그 케이스 분석된 내용을 종합해서 어떤 룰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을 공부를 해요. 그 굉장한 해체 작업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시판되는 강의들은 정제된 룰을 가르쳐요. 왜냐면 그 판례 하나하나를 읽고 분석하고 이러기엔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따라서 수업과는 달라요. 제 강의도 다릅니다. 왜냐면 로스쿨 수업은 아마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케이스 디스커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교수님마다도 그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수업 그 로스쿨 분위기 자체를 어떤 다른 강사나 이런 강의에서 그대로 복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학생과의 인터랙션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강의라서 그럼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라면 지금 제가 다시 학교를 다닌다면 저라면 강의를 듣고 다닐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업이라는 거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로스쿨에서의 최종 목적지는 시험입니다. 기말고사, 특히 원L 1학년 때 시험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야말로 저는 뭐 과외, 뭐 학원 이런 걸 거의 안 다니고 사법시험 볼 때도 거의 하나도 안 다닌 사람인데도 로스쿨에서 내가 로스쿨이 이런 곳이고 이런 스타일로 가르치는 곳이라는 걸 내가 미리 안다면 저라면 사전에 공부를 하고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수업 시간에서 굉장히 뜬구름 잡는 스타일로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리된 지식이 없으면 그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자꾸 휩싸이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내가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 뜬구름 잡는 토론 안에서도 뭐가 핵심이고 뭐가 아니고 걸러야 될 것들을 확실히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내가 스스로 그걸 걸러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잘못 걸러낼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로스쿨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가서 내가 공부하면 되지. 근데 로스쿨에서 들어가기 전까지 모르는 건 로스쿨에선 수업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네트워킹이 있고, 분명히 잡 서치가 있고, 분명히 잡 인터뷰가 있고, 인턴십 준비라는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할 여력과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한 내가 지금부터 미리 할 수 있는 거라도 준비를 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시험에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업 중에 이제 뽑아낸 룰들을 상황에 적용하는 테스트를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미리 어떤 게 룰이고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알고 수업에 들어가는 거랑 전혀 모르고 들어가는 거는 길을 알고 걷는 거랑 모르고 걷는 거에 차이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업을 분명히 같이 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계속 진짜 강의 못해. 계속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해. 하면서 나오는 분이 있고 핵심을 알고 수업을 듣는 사람은 아, 오늘 이 내용을 이래서 말했구나 하면서 다 체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수업을 들으신 분이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이해가 잘 되던데요. 이렇게 저한테 어떤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 보내셨더라고요. 자기는 자기가 영어를 잘하는 줄로 착각할 정도였다. 너무 잘 알아들어서. 그래서 바로 사전 지식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영어가 만약에 모국어가 아니신 경우고 영어가 아주 익숙하지가 않으시면 저는 더 공부를 미리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영어로 말하면서 되게 빠르게 논점이 지나가거나 하면 영어가 더 안 들려요. 그쵸? 두인지 두 낫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쓱 지나가 버리면 이게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내가 못 들었네?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룰이 방향이 확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미리 공부를 해서 룰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면 좀 더 자신 있게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노트 필기를 하거나 하면 논점이 아닌 필기만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어떤 학생이 자기는 영어 되게 잘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노트 필기한 걸 봤는데 그러니까 핵심이 이렇게 있으면 예외가 있고 이런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잖아요. 근데 예외 중에서도 부분에 대해서만 필기를 하고 자기가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도 시험엔 소용이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답안에 써야 되는 건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이렇게 답을 써야 되는데 요 예외 일부분만 영어를 알아듣고 필기를 해놓으면 사실은 그 필기는 쓸모가 없습니다. 필기를 다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자꾸 수업을 놓치기 시작하면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따라서 가능하다면 그런 사전 정보를 많이 채운 상태에서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미리 공부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가서 이해하는 것까지는 하실 수 있어요. 잘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수업을 듣고 알아듣는 것과 또 그거를 영어 문장으로 시간 내에 영어 답안을 쓰는 건 또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까먹는 경우가 많죠. 나 수업 다 알아들었어. 되게 기쁘죠. 하지만 머릿속에 내가 알아들은 건 소용이 없거든요. 결국 그게 답안지에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영어를 쓸 수 있어야 되고 영어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문장을 쓸 수 있어야 되고 게다가 빨리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그 모든 거를 3달 안에 왜냐면 우리가 학교 8월 말에 들어가면 8월 말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말 전에 이제 학기가 끝나 4개월 안에 그 많은 변화를 내가 일으켜야 돼요. 처음 보는 과목을 공부하고 그걸로 영어 표현을 다 외우고 답안을 시간 내에 미국 아이들처럼 써야 되는 굉장히 챌린징한 태스크죠. 못할 거라고 막 겁을 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터프한 현실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중에 내가 미리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분이 Black Letter Rule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업에서 배우거나 할 기본 룰들에 대해서 각 과목에서 알아야 될 룰, 시험에 결국에 나오게 될 룰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가 그나마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지금 답안지 쓰는 연습을 하실 수는 없고 지금 잡 서치를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건 그때 가서 맞닥뜨려서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어쩔 수가 없거든요. 미리 해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프리로 강의를 들으면 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프리로 강의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것도 반드시 있습니다. 수업 시간처럼 토론을 한다든지 케이스 하나하나의 원피고 정리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류의 거를 하기는 사실은 쉽진 않죠. 근데 만약에 그걸 다 똑같이 하고 있다. 그것도 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어차피 그건 로스쿨에 가면 할 거거든요. 여러분이 필요한 건 사전 배경 지식을 충분히 정확히 알고 가셔서 자신감 있게 그냥 로스쿨을 즐기면서 다니는 네, 조금 앞서 나가서 다니는 그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콜드콜도 되게 무서워하시는데 콜드콜은 뭐냐면 수업 중에 그냥 무턱대고 부르는 거죠. 이름을 부르고 일어나서 답을 해봐라 이런 건데 너무 양이 많고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까 콜드콜에 걸릴까 봐 되게 다들 무서워해요. 근데 콜드콜 걸려서 뭐 답을 잘 못한다고 해서 살짝 민망은 할 수 있지만 결국 시험 성적은 나중에 보는 답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수업에서 정말 시험 얘기를 안 해요. 한국 시험은 약간 처음부터 약간 중간이나 끝에 이거 시험에 나와요. 뭐 이거는 뭐 이런 것도 우리 외워야 돼요. 막 이런 거를 학부 때는 물어봤던 것 같아요. 로스쿨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그냥 정말 수업 자체 엄청 몰입을 해서 해요. 교수님들도 이건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해. 이건 시험에 나오니까 꼭 들어. 이런 류의 말 하나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뜬구름 잡는 케이스 하나하나를 막 깊숙이 파고드는 그런 류의 수업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재밌고 좋은 추억이고 경험인 것 같아서 다른 전공이나 다른 학교나 이런 로스쿨이든 뭐 그러니까 다른 대학에서 해볼 수 없는 거라서 꼭 그걸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불안하면 즐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안을 줄이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미리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가시는 걸 또 추천합니다. 네. 아까 전에 잠시만요. 영어 리스닝 얘기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잠깐만요. 제가 그 질문으로 가볼게요. 제가 영어 리스닝도 작년에 동시 통역사인 분하고 같이 로스쿨 노트 테이킹 웨비나를 했었거든요. 유료로 했었는데 제가 오늘 거기서 같이 했던 것들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로스쿨 노트 테이킹을 잘 하시려면 우선은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나 영어 뉴스 틀면 잘 안 들리는데 내가 로스쿨 수업을 들으면 잘 들릴까? 막 이런 걱정.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리스닝이라는 거는 배경 지식과 비례합니다. 여러분이 그 해당 내용을 한국말로 되게 익숙한 거 아니면 그 내용을 영어 표현으로라도 한번 들어본 거, 익숙한 거라고 하면 리스닝 들리는 게 확 올라가요. 제 강의를 수강하셨던 분이 저한테 어느 날 메시지를 보내서 아까 전에 그분이셨는데 자기가 헌법 강의를 들었대요. 근데 그분 LLM이셨는데 다른 애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데 자기는 너무 잘 알아듣고 나 다 아는 내용이네 이래서 너무 재밌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영어가 쟤네보다 훨씬 나은데 나 영어 잘했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러다가 다른 과목을 들으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 강의에서 이제 케이스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랑 같이 한 케이스가 아니었죠. 근데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배경 지식이 있으면 들린다는 게 이거구나.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나머지 이제 다른 과목은 정말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기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리스닝이 너무 걱정된다면 그 수업 내용이라는 건 정해진 내용을 말하지 뜬금없는 내용을 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말씀드린 토르츠 관련된 오늘 진도면 그거에 대한 핵심을 내가 알고 들어가면 그 내용에 대한 걸 말하지 갑자기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물리학을 예로 든다던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따라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가시면 리스닝마저 되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나오는 단어들 뭐 무슨 뜻인지 확인해 놓으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 되게 좋고요. 여러분이 노트 테이킹을 아까 전에 컴퓨터로 이제 노트 테이킹 한다 그랬는데 빨리빨리 쓸 수가 사실 없잖아요. 그럴 때는 기호를 정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때 동시통역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자기네는 기호가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원고, 피고 이런 말들을 보통 원고는 P라고 저희가 쓰거든요. 피고는 D라고 쓰고 관할, jurisdiction은 JX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만의 몇 가지 기호를 마련하셔서 조금 빨리 타이핑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한글로 썼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영어로 회의를 들을 때는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말로 그걸로 보고서를 썼었는데 로스쿨에 가서 LLM으로는 손으로 영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타이핑이 너무 익숙치가 않아서 막 찾다 보면 이미 막 내용이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노트에 영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나중에 타이핑을 다 일일이 해야 되잖아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JD가 됐을 때는 노트북에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최대한 들리는 대로 거의 다 받아 적을 수준으로 약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모르겠는데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로스쿨엔 보통 PPT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과서가 판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판례에 대해서 말을 해요. 원고가 뭐라 그랬는지 제임스 말해보세요. 이런 식이니까 PPT가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뭘 받아 적을 보고 적을 거리가 잘 없습니다. 그냥 듣는 거에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케이스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으면 맞다. 이 내용이지. 아니면 여러분이 케이스 브리프를, 이제 케이스 요약을 잘 써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말할 때마다 거기를 그냥 밑줄을 근다든지 해서 필기를 내가 치지 않고도 어떻게 보면 만드는 그런 방법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내가 필기해놓거나 미리 요약해놓지 않은 내용을 말할 때만 타이핑하는 식으로 조금 시간 절약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작년에 동시통역사님이랑 얘기할 때 영어 이제 제가 로스쿨 수업 일부를 들려드리면서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거는 이런 거는 노트 테이킹이 굉장히 어렵대요. 동시통역사들, 저는 이제 동시통역사니까 그냥 영어가 아무거나 나오면 다 들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 말이 동시통역사들도 통역 회의나 이런 걸 들어갈 때 한 박스씩 해당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들어간대요. 예,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 사람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지 이런 모든 그 사람 입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고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그 시간에 맞게 바로바로 동시 통역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노력 없이도 다 들리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로스쿨 리스닝과 사실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 통역사님이 말하시기를 로스쿨의 리스닝은 덴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밀도, 농도가 그 농축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회의를 가면 한 문장을 말하면 필요하거나 중요한 단어가 한 두 개 정도 있대요.
근데 로스쿨의 수업은 한 문장에서 그 동시 통역사님 말고 빼놓을 수 있는 게 없대요. 모든 걸 다 적어야 되는 거라서 굉장히 노트 테이킹하기 힘들다고. 왜냐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수업을 들으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extreme hardship, extreme은 극심한 거죠. hardship은 어떤 어려움인 거고요. 뭐 extreme hardship이 있을 때만 뭘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법률 요건이 있다면 extreme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hardship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냥 hardship? 맞아. 그냥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안 되나? 뭐 고난 이렇게 뭐 고난이 있으면 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 보다. 어려움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나 보다. 그건 답이 틀리거든요. extreme이란 단어도 반드시 그 법률 요건이 성립하려면 필요하고 hardship이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듯이 놓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게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안 하시고 그냥 노트 들리는 데만 의존해서 쓰면 hardship만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extreme hardship이라는 특별한 expression이 있는지를 모르고 들리는 대로 쓰고 그 들리는 대로 쓴 노트를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는 그런 불상사들이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배경 지식을 굉장히 많이 쌓는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리딩을 항상 먼저 해갖고 리딩을 하면서 주요한 내용을 적어가고 네, 그러다가 수업 시간에 듣는 내용을 좀 첨가해서 하는 식으로 노트를 했지 빈 화면을 가져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노트 테이킹을 한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다음엔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대부분의 내용을 이제 많이 적어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식으로 노트 테이킹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제가 9시 좀 넘으면 끝내려고 그랬는데 빨리빨리 해야겠어요. 리걸 이제부터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리걸 라이팅이라는 과목이 반드시 1학년에 있어요. LLM의 경우에는 리걸 라이팅 과목이 필수 하나 정도는 US Law Introduction 이런 식으로 한 학기에는 있기는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까먹고 있는 게 리걸 라이팅이 시간을 잡아먹는 주된 과제물이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 완성도가 안 높은 것 같으니까 계속 붙잡고 있게 되거든요. 근데 또 여러분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무슨 영어로 뭘 써본 적이 거의 없는데 토플만 봐봤는데 어떡하지? 다행인 거는 이 리걸 라이팅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사 여구를 넣는다든지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를 넣는 영어 작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교수님이 다 지워버려요. 네, 주어진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리걸 라이팅이라는 글쓰기 방법이 있어요. 따라서 오히려 나 영어 잘해. 나 맨날 대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로 에세이 쓰면 뭐 A 플러스 받았어. 이러신 분들이 자기 스타일을 바꾸느라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legal writing은 precise and concise하고 되게 brief, plain 이런 것들 요즘 되게 강조해요. 짧고 간결하게. 복잡하고 막 어렵고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저렇게 들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는 게 요즘 유행입니다. 따라서 멋있어 보이는 글쓰기를 하면 교수님이 다 빨간 펜으로 집어버려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원칙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원칙대로만 쓰면 너무 유치한 글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원칙을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중원, 부원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새롭게 말하긴 하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이라면 우선은 글쓰기 위해서 올바른 문법에 대한 것들을 아시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최소한 뭐 맞춤법이라든지 뭐 그런 뭐 언제 마침표를 찍고 뭐 언제 컬럼을 하고 이런 걸 잘 안 해봤으니까 그런 것들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lements of Style이라는 책이 있어요. 글쓰기 다 로스쿨이든 뭐 그냥 학교에서도 많이 사는 책인데 되게 얇거든요. 한 진짜 100장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50장 되나?
그거를 한번 사서 보시는 것도 그냥 쓱 보셔도 돼요. 근데 새롭게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서 그거를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실래요? 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아까 전에 수업 전에는 케이스 브리프나 케이스를 읽는 거,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내가 노트나 이런 걸 보면서 리뷰를 하죠. 복습을 하죠. 그리고 주말이나 한 2, 3주에 한 번 몰아서 아웃라인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업 들어가기 전에 케이스 브리프를 해요. 보통 케이스 브리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고는 누구고 피고는 누구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법원에 가서 어떤 재판을 해서 결론이 뭐다. 그리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legal reasoning, 논리적 근거는 뭐다. 이런 걸 정리하는 걸 케이스 브리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뭐 차곡차곡 해서 학기가 다 끝날 때쯤에 뭐 100개 이상의 케이스 브리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그 케이스 브리프, 케이스를 정리한 게 시험용 문서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되게 이상하죠. 왜 그 정리했는데 이게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아웃라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훨씬 더 축약된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요. 제가 지금 그거는 뭐 말씀을 드려도 고등학교 입학생한테 모의고사용 최종 요점 정리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라 뭐 이해도 안 되고 되게 너무 먼 미래라 그거는 나중에 가을이나 아웃라인 웨비나 하거나 그렇게 하거나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나중에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아웃라인 웨비나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론은 내가 케이스 브리프를 하고 수업을 듣고 나중에 아웃라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아웃라인이라는 건 그 수업을 관통하는 어떤 흐름과 각 수업에서 뽑아낸 룰들만 따로 정리한 거지 그 아웃라인에 원고가 뭐라고 했는지 피고가 뭐라고 했는지 이런 어떻게 보면 잡다한 팩트를 정리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것만 지금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엔 그 아웃라인이라는 걸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는 거다. 그렇게만 아시고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아웃라인 잠시만 이게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아웃라인 중에 한 페이지거든요. Vicarious Liability라는 파트가 있어요. torts라는 과목에 뭐냐면 제3자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회사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서 종업원이 잘못을 해서 손님이 피해를 봤다. 그럴 때 종업원한테 손해를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그 식당 주인한테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식당 주인이 지는 책임을 vicarious liability라고 합니다. 아마 이 아웃라인을 만들려면 제가 수업 시간에 식당 주인이나 뭐 가게 주인이나 회사 사장님이 책임을 지는 여러 가지 판례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사장이 뭐라고 했는지 식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그런 류의 팩트는 하나도 없죠. 그런 케이스들을 읽으면서 알게 된 룰들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목차스러운 정리 노트를 만드는 걸 아웃라인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이부한 정리 툴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로스쿨 다닌 이후로는 모든 자료를 다 아웃라인 형식으로 정리하는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험 준비는 이것도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매일매일 복습을 하시고 정기적으로 아웃라인 아까 전에 그 모양으로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본 그 아웃라인을 보셨다시피 뭔가 되게 낯설죠. 그리고 그걸 뭔가 되게 완벽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시험 전날까지 그거 아웃라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웃라인은 뭔가 완벽한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에 필요한 나의
적합한 시험 자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웃라인 만드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쏟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케이스 브리프가 시험과 기말고사와 완전한 연관관계가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수업이 기말고사와 완벽하게 교수님 말씀 하나하나 받아 적어야 시험 잘 보는 거 이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오히려 기출 문제를 보고 그거를 풀어보는 겁니다. 1학년 때는 리딩 자체가 너무 바빠서 기출 문제를 거의 못 풀어보고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한마디로 시험에 뭐가 나올지를 결국 모르고 시험을 보러 가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답안을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는지를 모르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미리 내셔서 기출 문제도 많이 찾아서 풀어보시고 시간 내에 내가 과연 얼마나 어느 수준이나 답안을 쓸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아웃라인을 완벽하게 하는 것보단 그거를 먼저 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스터디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도 계셨어요. 스터디가 필수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의외로 도움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로스쿨 가시면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약간 가끔씩 내가 똑똑하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는 포인트가 나왔다. 근데 모르는 애가 질문을 하면 저걸 몰라? 약간 이러거나 쟤는 좀 공부를 못하는 애인가 보다. 이해력이 떨어지나 보다. 쟤랑 스터디하면 내가 불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로스쿨에 오는 사람 중에 특별히 나보다 안 똑똑하거나 나만 제일 잘났거나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다 어느 정도 이상 공부를 잘 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같은 로스쿨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 스터디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국식으로 생각하기에 반에서 1등 하는 애들끼리만 모이는 스터디, 그런 스터디에 내가 가야겠다. 이게 나한테 제일 도움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터디라는 거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교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나 못 알아들었어. 너는 알아들었니? 이런 스터디가 있을 수 있고 교수님이 한 수업 내용은 모두 다 알아들은 걸 전제로 뭐 한두 가지 정도 서로 확인하면서 기출 문제를 풀어본다든지 각자 만든 아웃라인을 들고 그래 너 아까 전에 말한 vicarious liability에 대해서 설명해봐.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말하면서 체킹해주는 그런 종류의 스터디가 있는데 첫 번째 스터디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차라리 그 시간에 교수님한테 가서 오피스 아워라고 해서 교수님 상담 시간에 그냥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모르는 애들끼리 막 서로 아니야 이런 거 아닐까? 이 뜻이 아닐까? 막 이러면서 하면 별로 진도도 안 나가고 답이 맞을 확률도 적고 계속 빙빙 돌게 됩니다.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각자 이해를 한 상태에서 같이 기출 문제를 풀어본다든지 케이스 브리프, 그러니까 그 아웃라인을 놓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하는 작업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 애들은 진지하게 도서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뭐 음료수 마시면서 이렇게 반쯤 누운 상태로 공부를 해서 열심히 안 할 것 같다. 아니면 저렇게 해서 도움이 될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로스쿨 수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정확히 외워서 쓰는 거는 공부 전체 분량의 맨 아래쪽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룰은 다 아는 거고 그 룰을 팩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효성 있게 잘 적용할 수 있는지 이 application, analysis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건데
그런 걸 하려면 그 룰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는 이제 실험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미국 애들은 이제 좀 늘어져서 앉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한국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좀 안 맞을 수는 있는데 그런 훈련들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이슈, 문제의 논점과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의 논점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럼 나만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이해해보는 시간들도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추천을 드려요. 뭐 학교별 기출문제 족보 이런 것도 물어보셨는데요. 보통 교수님이 주세요. 테스트 exam이라 그래서 주시고 기출이 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어차피 내지는 않는 걸 아나요. 그 기출 같은 거를 풀어보는 이유는 그게 꼭 똑같이 나올 거라서가 아니라 내가 배운 내용을 어떤 식으로 답안에 풀었어야 하는지 그런 모델 앤서이라 그러죠. 모범 답안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기 위해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LLM이신 분들도 오셨더라고요. 그럼 LLM이신 분들은 바시험을 준비를 지금부터 약간 걱정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여러분이 어떤 류의 시험을 보셨다면 한국식 시험과는 굉장히 사실은 달라요. 예, 막판에 막 급하게 외워서 점수가 올라가는 시험, 룰을 다 외웠으면 막 성적이 확 올라가고 이런 시험의 스타일이 우선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반드시 이해를 해야지 점수가 올라가지 그냥 쓱쓱 급하다고 막 눈에 바르는 식으로 해서는 성적이 거의 안 오릅니다. 네. 그래서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급하게 쓰는 글하고 차분하게 생각이 정리돼서 쓴 글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보면은 알거든요. 그래서 양이 아주 많진 않아요. 한국의 뭐 사법시험이나 이런 거보다는.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룰을 팩트에 얼마나 깊이 있게 적용하는지를 보는 거라 룰을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팩트를 많이 이렇게 다양한 보고 나서 차분하게 답안을 쓰는 그런 기출 문제를 가지고서나 이렇게 연습하시는 걸 저는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 하는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제가 그 컴팩트 바리뷰라는 강의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유튜브 구독자께서 제 샘플 강의를 보고 전체 강의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셔서 결국에 이제 다 만들었던 그런 강의인데 이제 그 강의를 들으시고 LLM, JD를 진학하셔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까지는 다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어서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강의 1학년 때 듣는 강의들에 대한 거 그리고 리걸 라이팅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케이스 브리프나 노트 테이킹 하는 방법, 아웃라인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들도 다 있어서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LLM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거는 이제 1L 3학년, 1, 2, 3학년 JD를 위한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바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는 이제 바시험은 더 많잖아요. 과목이. 그래서 바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는 시험 더에 더 가까우니까 에세이 라이팅 같은 거를 같이 좀 더 봐드리고 있어요. 네. 저는 제 강의를 꼭 들으시라 이런 거보다 준비를 하시는 게 정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스쿨이라는 게 한 번 지나가면 안 오는 시간이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더더욱이나 제일 중요한 건 JD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그러니까 가을 학기에 입학해서 가을에 받는 성적이 정말 로스쿨 전체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셔서라도 정말 성적을 잘 받도록 하셔야 되거든요. 네, 나중에 나중에 올리지 이래도 그 나중에 올리는 거의 효과가 1학년 1학기 때 잘한 거의 효과에 너무 못 미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1학년 1학기 때 들어가셔서 이제 학교를 다니시잖아요. 다니다가 1학년 1학기가 끝나는 겨울쯤에 다음 이제 1학년이 끝난 여름에 할 인턴십 어플리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턴십 어플라이를 하려면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게 내가 나온 대학교? 별로 상관없죠. 내가 지금 로스쿨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인데 로스쿨 1학기 성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빅펌들의 서머 인턴십을 하게 되면 보통은 미국에서 인턴십을 하는 이유가 중요한 게 인턴십을 하면 그 회사에서 잘하면 보통 거기서 오퍼를 주거든요. 3학년을 졸업해야 가는 그 회사에서 1학년 때 벌써 오퍼를 줍니다. 되게 신기하죠. 한국어를 지금 아니 2년 있다가 어떻게 될 줄 알고 하지만 미리 그렇게 오퍼를 줍니다. 근데 내가 만약 그때 오퍼를 못 받으면 2학년 때 여름에 받아야 되는데 이미 1학년 때 받은 애들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경쟁력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꼭 하시기를 저는 바래요. 사실 저한테 이 강의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던 분이 예, 결국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잘 하시고 지금 맨하탄에 있는 빅펌의 오퍼를 받으셨다고 해서 제가 제일 너무 보람이 있었는데 그만큼 1학년 1학기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특히 빅펌에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런 네트워킹 같은 거 그런 펌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네트워킹이나 레주메나 인터뷰 일정이나 인터뷰 준비나 막 인터뷰라고 해서 이제 가상 인터뷰 이런 것들도 연습할 수 있게 로스쿨에서 많이 셋업을 해주거든요. 근데 내가 리딩을 못하고 내가 수업을 못 따라가면 그런 기회들이 아무리 주어져도 활용을 할 수가 없고 또 그러면 인턴십을 얻을 기회가 점점 이제 기회가 나 이런 확률이 떨어지니까 좀 안타깝죠. 그래서 네, 미리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거가 뭐가 있나요? 또 질문하셨던 게 저한테 지난번에 신청하면서 주셨던 거 말고 오늘 우선 여기 올라왔던 것 중에서 2022년에서 2023년 LLM 하고 미국 변호사를 보는데 22년 7월 대신에 1학기를 마치고 일리노이 시험을 보는 거 어떨까요? 저는 왜 2022년 7월 시험을 보시려는지 우선 잘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그러면 4개월밖에 안 남지 않았나요? 준비하시기가 되게 바쁘시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미 준비하시던 분이실까요? 잠깐만요. 오타입니다. 네네. 잠시만요. 다시 질문을 가서 볼게요. 잠깐만요. 그 졸업하기 전에 졸업할 때 보는 거 말고 1학기만 마치고 보시겠다고요? 뭐 보시는 거야 상관없지만 미리 그럼 준비를 많이 하셔야겠죠. 네. 언제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우선은 준비를
준비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지금부터 1년 동안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 불안해서 로스쿨 내내 강의를 듣고 싶다고. 네,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수업을 기간은 이따 상의를 따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아니면 막상 로스쿨 다니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영어로 듣는 것도 편해지시고 하면 뭐 나중에 바시험 볼 때는 바브리로 보셔도 되는 거니까 네, 뭐 꼭 이렇게 한 군데로 꼭 다 들으셔야 하는 건 아니니까 네, 편하게 그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커네티컷이나 DC 로스쿨이 많이 다른가요? 저는 DC에선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커네티컷은 어떻게 보면 리저널 스쿨이라 그래서 주립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에선 되게 제일 좋은 학교. 왜냐면 그 주에 예일하고 커네티컷 주립대학이랑 있어서 예일은 좀 넘버 원이잖아요. 그래 너무 차이가 나죠. 아무리 주립대학이 웬만큼 괜찮아도 그렇지만 학비가 훨씬 더 사립대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주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오죠. 주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주에 머물거나 그 근처 주에 있거나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리고 네, 저는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NYU는 맨하탄에 있는 학교니까 아무래도 더 인터내셔널 하죠.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외국 학생들도 훨씬 많고 더 많은 주에서 온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미국 자체에서 프랙티스를 하려면 JD 과정 중에 반드시 인터내셔널한 플레이버가 많은 학교가 더 좋은지는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네. 예전에 웨비나 영상들? 네, 그거는 저희 이거 수강하시면 저희가 이제 거기 안에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예일이랑 네, 그래서 네, 커네티컷에 그렇게 하나 1등, 50 몇 등, 그다음에 한 100등 이렇게 딱 세 개밖에 없어가지고 네, 전 1등을 원서도 안 내가지고 네, 차마 비교할 수가 없었네요. 혹시 제가 저한테 주셨던 질문들을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여기서 답이 다 안 된 것 같아서. 네, 로스쿨 투어를 하려고 해서 지난번에 조지타운 앞에 갔다가 너무 추워서 네,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오늘 사립대랑 주립대 로스쿨 장학금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올리셨는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보통은 학교에 제가 장학금을 달라고 말을 안 해도 학교에서 주더라고요. 네, 어드미션 레터에 장학금을 너 얼마 주겠다고 써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본 적은 있고, 오퍼도 받은 적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유튜브에 그렇게 장학금을 받으셨던 것들, 바시험 과정 강의는 프리 과정 강의? 네네. 프리로 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 1년 LLM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바시험 과정을 들으셔서 그거 안에서 입학 준비도 하시고 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따로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더 자세한 거는 문의하시면 제가 저희한테 문의하시면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우선 이 질문하셨던 것들 답을 못했으니까 질문을 할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카톡 채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저희 카톡 채널 링크를 올려주시면 글로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셨던 질문들을 몇 가지 더
찾아서 답을 해드릴게요. 너무 늦어가지고 벌써 죄송하네요. 원래 빨리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유튜브에서 말하기엔 너무 길어서 지금도 사실은 길어서 네, 어디 갔지? 잠시만요. 제가 몇 개 우선 읽어드릴게요. 블랙레터 룰을 미리 공부해가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 계셨거든요. 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양이 방대하고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아, 나 영어 잘하고 이제까지 뭐 공부 잘했으니까 필요 없어. 막 이럴 수 있는데 되게 차원이 조금 다르고 스타일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 말을 믿으셔도 돼요. 아, 그리고 혹시라도 어디서 아웃라인을 구하셔서 지금부터 아웃라인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웃라인이라는 거는 시험 직전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입학 전에 아웃라인을 벌써부터 받아가지고 쓰려면 마치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이거는 수능 뭐 한 달 전에 보면 진짜 좋은 거야. 이런 걸 받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도 배운 게 없는데 최종 요약본만 봐서는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어, 전혀 사실은 도움이 안 되죠. 우선 기본을 배워야 그게 얼마나 좋은 요약본인지, 얼마나 충실한 내용인지 판단도 할 수 있는데,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웃라인은 지금부터 혹시 이걸로 하면 된다더라, 이것만 보면 다 붙는다더라, 이런 걸로 하면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하지 마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하고 나면 아웃라인이, 이건 별론데? 이런 걸 보는 눈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 후에 진로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도 계신데 사내변으로 가시거나 로클럭으로도 가시는 분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로펌이나 NGO로 가시는 분들도 사실 되게 많습니다. 보통 졸업할 때쯤에 내지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 다니면서 여름에 썸머 인턴십 같은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보통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잡을 잡게 됩니다. 따로 한국처럼 다 졸업하고 나서 잡을 잡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로스쿨 내에서 그거를 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사실은 힘들죠. 이것도 따라가 다녀야 되고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라이팅 숙제도 해야 되고 뭐 다른 어떤 활동 뭐 로스쿨 안에서의 다른 개인적인 뭐 소사이어리나 이런 활동까지 하려면 굉장히 바쁘실 수 있어요. LLM 위해서 토익 점수만 준비하면 될까요? 얼마나 오래 준비해야 될까요? 이러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토플 점수를 준비해야 되고 뭐 100점 정도가 아마 많은 곳들의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우선 넘으셔야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55세가 넘은 은퇴자의 입학과 학업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으셨는데 제가 옛날에 로스쿨 다닐 때 있던 분이 은퇴한 56세 되신 분이 있었어요. 네, 되게 교수님보다 나이가 많기도 하죠. 그런 분들은. 되게 즐겁게 잘 다니시고 졸업하시고도 잘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바시험을 보러 갔는데 정말 그 인공호흡 비슷한 거 있죠. 이렇게 코에 호스를 끼신 80대 할아버지가 바시험을 보러 오셨더라고요. 미국인 백인 할아버지가. 그래서 네, 나이가 크게 제약이 있는 것 같진 않고 개인 사무실을 여시거나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분은 그 해외에 사시는 분이셨던 것 같은데 이 질문 주신 분은 크게 제약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수험 기간과 LLM 수업 시 변시 적합성이 높은지가 궁금합니다. LLM 수업은 우선은 자기가 모든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변호사 시험을 붙는 게 합격에 그게 더 목적이다 하면은 변호사 시험 과목을 미리 저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체크를 하시고 그 과목에 해당하는 것들을 수업 시간에 듣도록 하시면 조금 더 준비하는데 수월하시겠죠? 예, 그렇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환경법, 뭐 노동법, 통상법 이런 것만 듣고 바시험을 따로 공부하시려면 이제 바시험에 해당하는 과목을 하나도 공부 안 한 셈이니까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JD는 필수로 1학년에는 대부분 필수 과목만 듣게 되거든요. 한두 과목, 한 개 정도 빼고는 다 필수만 듣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6과목 정도가. 따라서 어떻게 보면 바시험에서의 제일 중요한 과목들이 그냥 1학년 1, 2학기에 싹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도 제일 실력을 확인하기가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법은 듣는 애도 있고 안 듣는 애도 있고 시험 그리고 2, 3학년만 돼도 교수님들이 그렇게 학생들을 막 쪼지 않거든요. 1학년 그 과목들만 학생들을 엄청 쪼거든요. 그래서 그 쪼고 경쟁도 치열하고 다 열심히 하는 그 과목들을 잘한 얘가 찐 실력자구나.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까지 혹시나 합친 그 성적으로 로펌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사람을 채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내가 못 들었다. 난 이제 좌분 물 건너갔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기회는 옵니다.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빨리 결정이 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1학년 1학기 때 성적 망치면 뭐 그냥 취업이고 뭐고 끝이다. 이런 거는 또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회를 노려야죠. 계속 꾸준히 어필하고 계속 성적 올려가면서. 네, 가능하면 빨리 정리를 하시면 좋겠죠. 수강을 위한 영어실 리스닝 실력, 중간 기말고사 준비, 바시험 준비, 여행 일정 막 이런 거를 물어보셨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영어를 잘 하시거나 하셔도 그거의 댄스리라고 하죠. 그 농도와 로스쿨에서 하는 영어의 농도가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 갭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미리 공부를 해서 그 갭을 최소한 사전 지식이나 배경 지식으로 최대한 많이 채워 놓는 게 덜 힘든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안 들리는 영어로 그걸 내가 계속 채워야 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제가 거의 20년 차 되신 동시 통역사님에게 그분도 하신 방법이라고 하니까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저만 그런가 했는데 그분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생 분이 이제 수강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당연히 유학생이니까 당연히 다 들릴 줄 알았는데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진짜 자기가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서 너무 당황했다고. 그분 당연히 영어 잘하겠죠. 그렇지만 안 들린 이유는 배경 지식이 너무 없어서인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한국말 잘해도 갑자기 전기공학 수업을 들어갔다. 알 수가 없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학생 출신이시라면 훨씬 유리하죠. 다른 사람보다. 그거를 좀 더 유리해지도록 공부를, 사전 지식을 많이 채우시기를 추천합니다. 진로를 위한 법 분야를 어떻게 고르는지 궁금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 때 1L이라고, 1L, 2L, 3L이라고 해요. 로스쿨 1, 2, 3학년을. 1학년 때는 대부분 필수 과목을 듣습니다. 이 2L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분야 수업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야를 이제 좀 관심 있는 거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학생들 보면 오히려 나는 회사법을 할 거야 라고 마음의 결정은 돼 있지만 하지만 로스쿨 다니는 기간이 아니면 내가 언제 인디언법을 하겠어 하면서 수업은 오히려 인디언법을 듣는 이런 좀 특이한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나중에 졸업 후에 하고 싶은 분야
또는 당연히 안 할 거지만 로스쿨에 있는 동안 흥미가 있어서 그냥 한 번쯤 해보고 싶은 분야 이렇게 공부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네, 7월 입학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본 체력, 타이핑 속도, 공부 조금 하시면 추천한다는 거. 네, 그런 거 있고, 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LLM 들으시는 분, JD 하시는 분들 이제 많이 만났어요. 근데 수업을 듣고 와서 자신 있게 참여하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막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자기 자신을 강의를 들은 자기 자신을 칭찬한다 막 이런 분도 계시고 또 하나는 유튜브를 되게 열심히 보셨대요. 근데 공부를 하라는 말은 조금 흘려 들으시고 예습을 안 하고 왔는데 그래서 너무 따라가기가 사실 힘드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냥 수업을 잘 안 나가신다고. 예, 그래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조금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게 다니실 수 있을 텐데 그게 약간 LLM이신 분들은 1년이다 보니까 그리고 JD는 무조건 버텨야 되거든요. 내가 이거 아니다 싶어도 그냥 무조건 JD는 버티셔야 되는데 LLM이신 분들 중에 가끔 수업 한두 번 한 달 듣다가 이거 나 못 따라가겠어 막 이러면 그냥 아예 손을 놔버리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그런 상황에 되지 않도록 왜냐면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만회할 수 있는 시간도 너무 짧거든요. 1년 안에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사실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그냥 보내는 경우도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되게 오랜 시간 같이 있어 주셔서 원래는 쉬는 시간도 갖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막 엄청 너무 길어졌네요. 질문이 채팅으로 하나 더 들어온 게 있었어요. 미국 로스쿨도 인기 수업 수강 신청 전쟁이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신 분 계시는데. 네, 있어요. NYU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학교들은 비딩을 하거든요. 나한테 예를 들면 뭐 3,000포인트를 주고 이 3,000포인트를 어떤 인기 과목에 다 몰빵을 해서 그 과목을 난 이번 학기엔 얘만 듣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3,000포인트를 여기 500점, 여기 500점, 여기 500점 이렇게 나눠서 하고 이제 비딩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필수는 비딩을 안 해도 되죠. 나는 그냥 무조건 내가 그거 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거 아닌 기타 과목 같은 경우에는 비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설문지에 사전에 질문 주셨던 거랑 그다음에 이제 저희 채팅창에서 현장에서 질문 주셨던 거 대부분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강의 만족도 설문조사 링크를 방금 채팅창에 공유했거든요. 그래서 네. 강의 만족도 조사에도 참여를 해주시면 이후에 저희가 또 이런 웨비나 기획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더 없으실까요? 네, 더 없으시면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네요. 시간이 이미.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컴팩트 리뷰 카카오 채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채널 혹시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1대1 채팅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쪽으로 더 문의를 주시면 안현주 변호사님 답변 주실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맞다. 그리고 여기 호주로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 아는 분이 호주 변호사님인데 한번 물어볼까요? 호주 사람인 호주 변호사님. 오늘, 네, 어떤 분이 여기 한 분 호주 로스쿨에 가신다고 하신 분이 계셨었거든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메일 있으니까 한번 그분한테 물어보고, 네,
연락처를 드려도 될까요? 그분이 물론 이제 얘기를 하겠다고 하셔야 되는 거지만 그 변호사님이 필요하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변호사님하고 저도 말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늦은 시간은 아니구나. 네, 2시간 정도 황금 같은 휴일 오전 시간 투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남은 휴일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네, 유튜브로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영상으로 찍어 볼게요. 감사합니다.